어, 지리산 발견이 이제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있고 지리산 발견이 있고 서구 국가들이 이제 무역 기회를 찾아서 아시아로 라틴 아메리카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모든 게 다 교역의 기회죠. 뭐 전혀 새로운 제품들이고 그게 뭐 유럽으로 가져오면 돈이 되는 거고 거의 헐값에 주셔서 가지고 오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만들지 못하는 물건은 이제 저쪽 신기한 물건을 저쪽에서 만들고 있고 또 뭐 저쪽도 뭐 이쪽에서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그 산업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여러 물건들을 상당히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비교의에 따른 이제 교환이라고 할까요? 교환에서 얻는 이제 엄청난 혜택을 서로 이제 보는데 물론 이제 자유교역 형태로만 됐으면 그럴 텐데 상당히 이제 식민주의화 되면서 사실은 전략적인 하나의 지배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렇긴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교역이 그 익스펜션되는 일종의 뭐 골든 룰이 적용되는 커머셜 팔러스의 골든 룰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맺은 뭐 국제 협정들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차별하지 말자, 비차별대 의무 뭐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고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차별하지 말자, 국가 간 차별하지 말자. 영국도 가고 포르투갈도 가고 네덜란드도 가는데 뭐 페루나 이런 나라에서 뭐 한 나라 상인들에게 이렇게 우대를 하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마라라는 거를 그 포르투갈 정부로부터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약속을 얻어내면 그게 MFN이죠. 뭐 그걸로 족하다가 봅니다. 열심히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돈이 되고 국부가 되고 뭐 이런 그런 시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그 교역의 기회가 뭐 자고 나면 새로 생기고 파이가 계속 늘어나고 교역의 파이가 늘어나고 뭐 그런 시대는 가능했지만 이제 서서히 그런 오퍼튜니티가 사라지게 되고 이미 다 지상 발견도 끝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서로 그 차지한 어떤 영역이라고 할까요? 자기 지배권으로 이렇게 차지한 나라들을 서로 이렇게 빼앗는 게임이 되는 거죠. 남의 영역을 내가 이렇게 침범하는 게임이 되고 새로운 영역을 공통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 그 상대방의 그 나와바리라고 할까요? 일본말 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또 적확한 얘기도 없어요. 나와바리 이렇게 빼앗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비차별 대우 의무 하나 가지고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 더군다나 이제 그런 선발 식민지 국가 군과 후발 식민지 국가 군 간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1차 대전의 중요한 경제적인 배경을 형성하죠. 뭐 보스니아니 뭐 이런 데서 뭐 황태자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테러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의 그 드러난 하나의 작은 도화선이 된 거고 그 배경에 있는 이제 경제적인 1차 대전의 원인은 그 서로 빼앗은 땅을 후발 개도국이 좀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14년 이제 1차 대전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해외 시장을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접근하느냐, 마켓 액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제는 뭐 그 마켓 액세스 기회가 많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자기 홈 마켓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 이게 중요한 팔러스의 고울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방어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되고 해외 수출 교역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뭐 비차별 대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뭐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어떤 일정량의 수출 기회를 그 수입국가 이렇게 합의를 하든 뭐 강요를 하든 미리 확보하면서 그 수출 쉐어를 이렇게 미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엑스포트 마켓의 어떤 파일을 이렇게 미리 확보하는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이제 충족하기에 가장 적절하기보다는 효과적인 수단은 이제 쿼타죠. 그래서 수익 쿼타를 딱 정해서 해외 그 수출업자들이 더 이상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일정량만큼을 들어오지 못하게 묶어놓고 일정량 이상을 들어오지 못하게 묶어놓고 국내 시장을 이렇게 확실히 보호할 수 있고 또 수출 아웃바운드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그 수입국가 이렇게 모종의 미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그 수출할 수 있다는 그 쿼타를 미리 약속받는 어떤 특혜적 쿼타죠. 쿼타를 약속받음으로써 수출 쉐어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국내 보호 목적이나 뭐 수출 시장의 안정화 확보 목적에 이 쿼타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쿼타가 많이 이렇게 취해지게 됩니다. 근데 뭐 쿼타가 뭐 한 나라만 이렇게 특혜 쿼타를 받게 되면 뭐 그 나라는 뭐 좋고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나라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저 나라한테 쿼타를 줬어 우리한테 왜 안 주고 이러면서 이제 쿼타를 또 달라고 하기 때문에 또 수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쿼타로 우리 국내산을 보호하면 또 다른 나라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나라도 또 쿼타로 보호하고 그래서 이 쿼타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쿼타가 한 나라만 특혜 쿼타를 받고 다른 나라에 가만히 있으면 그 나라는 이제 이익을 받으면서 뭐 전체적인 교역의 파이는 줄어들지 않겠지만 서로 이렇게 쿼타가 확산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교역의 파이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쿼타를 좀 규율을 하는 게 필요했고 또 이제 모니터리 디밸류에이션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절하죠. 평가절하가 이제 확산이 됩니다. 평가절을 하면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교역의 기준이 되는 화폐 가치보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죠? 뭐가 유리하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1달러를 벌고 해외 시장에서 그걸 가져와서 국내 화폐로 바꾸면 그죠? 옛날에 뭐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1,2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1,300원이 되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1,000원을 벌었는데 지금 1,300원을 버니까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의 그 가격을 조금 낮출 수가 있겠죠. 그죠? 1달러를 안 받고 0.8달러 이렇게 차지해도 국내에서 가져와서 그걸 국내 화폐로 바꾸면 똑같이 1,000원이 되니까 해외에서 그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국제 경쟁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는 자기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뭐 좀 자기 나라 잘못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어떤 국제 교역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국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절하하는 게 어떤 자기 수출 산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굉장히 이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제 컴플레인하는 게
의도적으로 중국의 그 유한화를 평가절하해서 중국 기업의 이제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이거죠. 원래는 중국이 계속 무역 흑자를 많이 보잖아요. 미국과 교역에 있어서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보잖아요. 한 뭐 3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계속 매년 보는데, 그러면 달러를 엄청 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이 달러로 수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건데, 달러로 수입하고 또 수출했을 때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건데,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이 더 많으니까 중국은 수출할 때 수입할 때 쓰는 달러보다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더 많아지니까, 그죠? 달러의 네트 어마운트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죠? 1년에 3천억 불 이상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달러가 계속 국내에서 많아지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그죠?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옛날엔 달러가 귀했는데 지금 달러가 계속 많아지니까. 그럼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럼 중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국제 시장에서의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를 일시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외환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환율을 또 변동시키기 때문에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흑자를 볼 수는 없는 거죠. 무역 수지 균형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만 냅두면, 근데 그걸 중국 정부가 가만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국영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국가 기업들이 많이 무역 수지 흑자를 보기 때문에 그 흑자를 본 달러를 중국 내로 이렇게 시장으로 풀지 않고 정부가 그거를 딱 해외 부동산을 산다든지 미국 국채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파킹을 한다는 거죠. 해외에 파킹을 해가지고 그 위안화의 그 변동을 막으면서 계속 그 유리한 환율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교역 수지 흑자를 계속 보게 하는 그런 이제 식의 정책의 운영이랄까,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불공정 무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그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그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의도적인 수출 경쟁력을 이렇게 높이는 정책을 많이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한 나라만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굉장히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뭐 다른 나라 또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나라도 똑같이 모니터리 디밸루에이션 팔러시를 하게 되면 우리 통화도 떨어졌는데 다른 나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상대적으로 환율이 뭐 변동된 게 아니니까 서로 그 교역의 가치만 교역의 그 어퍼튜니티만 줄어들고 뭐 통화 가치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제 교역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리 디밸루에이션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서로 이렇게 통화를 조작함으로써 보복을 취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rainy days는 sunny days가 아니고 rainy days에서는 국제 그 교역 질서가 비차별 대우 뭐 이런 그 원초적인 뭐 개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쿼타와 이 모니터리 디밸루에이션 이런 거를 어떻게 다자적으로 규율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또 뭐 테리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려서 국내 산업을 선별적으로 보호하게 되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때 1920년대 말이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전체적으로 상당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그런 팔러시를 취함으로써 그게 다른 나라도 같이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관세가 이렇게
대폭 상향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게 되면서 교역의 기회는 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 관세를 어떻게든 다자적으로 좀 기율을 하자 하는 데 대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바인딩하고 퀀터티브 리스트릭션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리 디밸루에이션은 IMF나 이런 그 국제 통화 질서를 통해서 각국이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영무역, 이런 국가 기업을 통해서 뭐 이런 시장을 닫는 클로스 마켓 팔러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국가에서 그런 교역의 권한을 위임한 기업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양만큼만 물건을 수입한다든지 또 쿼타를 취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교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영무역 기업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 국영무역 기업이 교역을 해야 된다 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 비상업적 고려에 의해서 뭐 국가 정책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커머셜 컨시더레이션에 의해서 국영무역 기업이 이렇게 경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또 세이프가드나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입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입국이 조사를 해서 산업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관세를 올리거나 뭐 쿼타를 이렇게 취함으로써 교역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인데, 뭐 이게 이렇게 남용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뭐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늘어났다 그러면서 뭐 쿼타나 테립을 동원할 수도 있고, 산업 피해가 없는데도 있다 그러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교역 시장의 그 오픈니스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를 일정한 그 룰에 의해서만 취할 수 있게끔 다자적으로 규율을 함으로써 이 네 가지 조항들을 컴바인해서 시장을 이렇게 다자적으로 열어나가는 오픈 마켓 프린시플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게트 2조, 뭐 11조, 13조, 17조, 19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싸잡으면서 이걸 오픈 마켓 프린시플이라고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 프레임워크를 넣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하면, 관세를 이렇게 테립 바인딩을 하고, 또 쿼타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또 국영무역을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또 세이프가드도 일정한 절차와 조건 하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오픈 마켓 프린시플을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관세를 이제 바인딩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 시장 개방 원칙의 하나의 꼭지인데, 관세 협상을 할 때 국제적으로 그 교역이 되는 상품의 공통적인 분류 체계를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모나이즈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넘버로 표시가 되는데, 첫 번째 두 디짓, 1, 2 디짓의 그 넘버를 우리가 챕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1류, 2류, 3류 할 때 그걸 이렇게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해요. 그래서 01 그러면 이제 1류가 되는 거고, 02 그러면 이제 챕터 2 또는 2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디짓을 우리가 헤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01, 01 그러면 이제 0102 헤딩이 되는 거죠.
호라고 합니다. 0101호 이렇게 하고 6단위를 우리가 서패딩 소호라고 그래요. 010101 그러면 이제 소호가 되는 거예요. 010101 소호. 그 다음에 요 6단위는 이제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상품을 분류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교역 가능한 상품들을 6단위로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HS를 관리하는 이제 기구에서 이제 이걸 계속 세분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류가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7, 8, 9, 10 요 디짓은 이제 각국이 voluntary 각국이 discretionary하게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6단위는 공통적으로 쓰고 그 특정한 그 서패딩을 우리는 7, 8 단위로 또는 9, 10 단위로 더 세분화하겠다. 그러면 세분화해도 돼요. 각국이 동일한 제품이라도 그 종류가 좀 더 다양할 수 있고 특이한 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송아지 그래도 좀 특이한 소가 나오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더 세분화해서 10단위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HS 코드 넘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나라의 이제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우리가 지목할 수가 있어요. 지정할 수,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카우가 있죠. 근데 이게 밀크 카우죠. 이 경우에 약간 뚱뚱하게 나왔는데 챕터 1, 01 01은 두 디짓인데 이제 라이브 애니멀을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0102호 헤딩 그렇게 되면은 라이브 애니멀 중에서 이제 카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0102 카우가 되고 그 카우 중에서도 쭉쭉쭉쭉 카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은 카우이기 때문에 90까지 가면은 이제 other 카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10단위까지 활용해서 1000을 붙여서 밀크 카우 이렇게 특정을 하기 때문에 10단위로 밀크 카우를 우리나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 경우에는 10단위를 이렇게 fully 사용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9단위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이렇게 하고 농업이 좀 더 민감한 나라는 농산물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10단위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가 하모나이즈 시스템에 보면 챕터 넘버가 이제 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97 뭐 이렇게도 나가는데 쭉 챕터가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죠. 근데 보면은 챕터 번호가 낮을수록 1차 상품이죠. 가공되지 않은 천연 상태의 제품을 말하고 이 챕터 넘버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가공도가 높은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제품의 챕터 넘버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가공도가 얼마나 높을까를 보면 가공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후반부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가공도가 낮다 그러면 전반부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웹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HS 코드는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지금 교육하려고 하는 제품의 HS 코드를 얼마든지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국제 공통의 코드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로 여러분이 수출할지를 생각할 때 그 수입국이 7단위, 8단위, 9단위, 10단위를 사용해서 좀 더 세분류하고 있지 않는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내
HS 코드를 또 검색을 해서 특정한 넘버를 이렇게 지목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튼간에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렇게 분류된 이제 제품들을 국제 협상을 통해서 최대 부과 가능한 관세의 레이트를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의 그 수출에 관해서 최대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 주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겠죠. 그 나라와 일단은 협상을 타결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협상력이 세겠죠. 그 제품을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입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겠어요. 그 관세를 좀 낮춰달라고. 제일 낮춰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겠죠.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이해관계가 큰 나라와 이렇게 협상한 그 최종 관세율, 그게 사실은 가장 낮은 관세율일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이 때문에 그 레이시 결국은 MFN 원칙에 의해서 모든 WTO 형국에 이렇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WTO 협정을 위반한 게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양어 관세율이라는 것은 가장 이해관계가 큰 나라와 협상한 그 레이트, 그게 결국은 양어 관세율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 레이시 우리나라의 이제 양어표에 이렇게 섹션이 여러 개 있는데, Agricultural Product은 이제 Part 1에 섹션 1에 들어가 있고, Other Product은 섹션 2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그 해당 HS 코드 넘버에 그 양어 관세율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레이시 우리나라가 WTO에서 양호한 관세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인딩한 레이시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협정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게트 2조죠. 그래서 우리가 게트 2조를 한번 보면, 실제로 한번 보면 게트 2조 한번 보세요. (2조의 1항의 A를 보면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the commerc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provided for in that appropriate part of the appropriate schedule annexed to this agreemen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협정에 부속된 그 스케줄의 그 해당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that, then that, that은 뭡니까? that은 뭘까요 여기? then that provided for. 그래서 that은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말 중에 하나겠죠. 뭐겠어요? 트리트먼트겠죠. 그 트리트먼트보다 덜 유리한 트리트먼트를 부과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양어 관세 양어표에 적절한 그 파트에 어떤 협상의 결과 이렇게 규정된 관세율이 있으면 그 트리트먼트보다 덜 유리한 트리트먼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 관세율만큼만 최대한 부과할 수 있지, 그보다 더 높게 부과하면 덜 유리한 대우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세가 높으면 덜 유리한 거니까. 그죠? 관세가 낮아야지 더 유리한 거지, 관세가 높으면 덜 유리한 거죠. 수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협정이 위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트리트먼트는 그 규정되어 있는 그 관세율까지만 부과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이상으로 부과하게 되면 덜 유리한 대우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관세율표에 표시되어 있는 그 레이트이 최대 가능한 그 레이트이 되고 그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인딩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관세 양어 의무라는 거예요. 그
트리트먼트보다 더 낮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더 유리한 대우를 부과하는 거니까 이 조항에 위반하지 않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세를 일부러 낮게 부과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면제시켜주는 거 가능해요. 여기 사지 말라는 거는 treatment no less favorable이니까 덜 유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니까. 뭐 관세를 면제시키는 거 주는 거는 그 금지되고 있는 게 아니지요. 하지만 한 나라에만 면제시켜주고 다른 나라에 면제시켜주지 않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조항 위반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게트 1조 MFN 원칙 위반이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 조항은 위반이 아니에요. 그죠? 그 실링 레이트를 넘지만 않으면 한 나라에는 조금 더 높게 해주고 다른 나라에는 좀 낮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해도 전부 다 실링 레인만 넘지 않으면 이 조항 위반은 아니죠. 하지만 1조 위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조와 2조가 서로 이렇게 컴바인 돼서 차별도 막으면서 관세 양호 그 레이스를 넘지 않게끔 이렇게 서로 하기 때문에 1조와 2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2조가 있어서 그 열심히 협상해 가지고 그 관세 양호를 해 놨는데 그죠? 관세 양호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 뭐 자국의 그 산업보호의 그 목적으로 관세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외국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저 나라가 관세 양호를 했네. 그러면 이제 그 이상으로 나한테 부과를 못 하겠네. 그럼 나는 마켓 액세스의 그 기회가 그만큼 생기겠네. 라고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랬는데 이 수입국이 어떤 나라에게는 좀 많이 깎아주고 다른 나라에는 그 풀리 때려버리고 어떤 나라는 완전히 면제시키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가진 그 마켓 액세스의 그 기대는 그만큼 충족이 안 되겠죠. 내가 차별당하게 되면 그만큼 충족이 안 되겠죠. 옛날에 가졌던 기대가 그만큼 충족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열심히 그 관세 협상을 해서 그 컨세션 레이트를 정해놓은 그 목적이 상당히 그 사라지겠죠. 이 때문에 1조가 있어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게 또 있어야만 원래 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이렇게 양호한 그 기대 이익이 충분히 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조항은 이렇게 서로 협업 관계에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관세 양화표를 한번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의 결과로 탄생한 이제 한국의 그 관세 양화표를 보면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여러분 뭐 이미 제가 보내줬으니까 그걸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이렇게 10단위까지 그죠?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오른쪽란에 이렇게 base rate of duty, bound rate of duty, implementation period 뭐 이렇게 돼서 쭉쭉쭉쭉 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관세 유표를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base rate of duty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 칸은 뭘까요? 여기도 뭐 숫자가 있고 여기도 숫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제품의 그 양호 관세율이 뭐라는 거예요? 뭘까요? 20일까요? 13일까요? 13.1일까요? 베이스 레이트 듀리는 이제 협상의 기초가 되는 듀리라는 거니까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기준 연도를 정해서
그 기준연도 동안에 이제 대표적인 관세율을 정합니다. 그게 20%라는 거예요. 뭐 원래는 이제 86년부터 88년까지 3개년 동안에 그 관세율을 평균 내면 그게 이제 기준 관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라는 건데 우리가 라운드가 이제 90년대 이렇게 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 연도는 이제 그 전에 우르가 라운드가 시작된다는 걸 사람이 알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이렇게 기준 연도로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르가 라운드가 타결된 거는 이제 그 나중이지만 그 중간에도 그럼 기준연도로 왜 안 잡느냐? 그게 좀 더 최근인데 그 중간에 만약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관세율을 높여서 그 높게 이렇게 부과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협상 타결되더라도 거기부터 몇 프로를 깎게 되니까 오히려 그 마지막 그 타결된 협상 그 레이시 원래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관세를 높임으로써 깎으려는 그 노력을 상쇄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된 시점부터는 상당히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막 관세율을 막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연도로 잡게 되면은 그 지금 말한 그런 어떤 회피라 그럴까 그런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페어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누구도 협상이 있을 거라고 좀 짐작하기 어려운 그 기간을 이렇게 대표 기간으로 정해서 그때 그 평균 관세율을 정하는 게 모두가 페어합니다. 그래서 86년도 88년도 3개년간의 평균 관세율을 되게 잡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협상이 뭐 또 지금 DDA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여튼 뭐 뉴 라운드가 또 된다 그러면은 또 그게 시작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또 기준으로 또 잡겠죠. 그래서 거기부터 해가지고 바운드 레이트 듀티란 말은 최종 협상이 타결된 그 양호 관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1%로 한국이 이 purebred breeding animal에 대해서 양호 관세 양호하기로 했고 합의를 했고 결국은 한국은 20%부터 13.1%까지 관세를 이렇게 줄임으로써 저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임플리멘테이션 피리어드가 여기는 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는 그 농업협정 같은데 그 임플리멘테이션 피리어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감축을 하게 됩니다. 농업협정 1조 이게 그 F를 보면 여러분 다 찾습니까? 농업협정 1조의 F 310페이지죠. Implementation period means a 6-year period commencing the year 199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년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15조 2항을 보면 농업협정 15조 2항을 보면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have the flexibility to implement reduction commitment over a period up to 10 year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도국의 경우에는 그 특례 조항이 있어서 이행 기간을 그 10년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라운드 때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6년이 아니고 이제 10년이 이제 이행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 동안 13.1%까지
감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1년에 대략 0.7% 정도, 그죠? 감축시키면은 10년 동안 7%를 감축할 수 있으니까 20에서 13이 되겠죠. 그래서 19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대략 한 0.7 정도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은 이행기간이 만료가 되는 10년 차, 10년 말에 가면 13.1%로 저거를 이렇게 딱 맞춰지게 되면은 저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위반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10년 차 기간 동안에 매년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레이트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저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행기간 1년 차에는 20% 이상 부과하면 위반인 거고, 그죠? 2년 차에는 19.3 이상으로 부과하면 무관인 거고, 뭐 대략 그 직선을 그으면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10년 차에는 13.1 이상 부과하면 위반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한국으로 저 퓨어 브리딩 애니멀을 수출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느 때 수출을 하면 어느 정도의 관세 이상은 저 나라가 부과 못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뭐 수학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10년이 지금 끝났죠. 이미 다 지나갔고 뭐 20년이 다 지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엔 그냥 이 13.1%가 이렇게 픽스가 되는 거니까 미래로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13.1%, 그러니까 양화관세가 되는 거니까 그 이후 기간은 이제 13.1%까지만 한국이 부과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뉴 라운드가 지금은 뭐 실패했지만 만약에 타결된다고 보면 그 새로 이 양화표가 또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스 레이트 오브 듀티가 뭐가 되겠어요? 13.1이 되겠죠. 13.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바운드 레이트 오브 듀티가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협상하기 나름이죠. 뭐 지지난번인가요?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포뮬라가 있죠. 관세를 감축하는 뭐 리니어 방식도 있고 뭐 공식 방법 포뮬라 방식도 있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가 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 그거는 뭐 인정하기 나름이고 해서 합의가 되면 뭐 리니어 컷을 해서 30%를 일괄적으로 줄이든 아니면 뭐 포뮬라로 해서 뭐 어떻게 하든 하여튼 그 적용의 결과로 이 제품에 대해서 한국이 새로 바운드 레이트 오브 듀티가 뭔가가 나오겠죠. 그게 뭐 7%도 될 수 있고 뭐 5% 될 수 있고, 하여튼 간에 개도국인 경우 아마 선진국이라면은 많이 떨어뜨리게 되겠고, 개도국인 경우는 덜 떨어뜨리게 되겠고, 아무튼 간에 새로운 바운드 레이트 듀티가 여기 레코드가 되면서 13.1부터 새로운 바운드 레이트 듀티 뭐 7%면 7%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새로운 이행 기간이 또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행 기간은 뭐 몇 년으로 한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그 기간 동안 역시 13.1부터 시작해가지고 7%까지 뚝뚝뚝뚝 해가지고 그 이행 기간이 끝나면 그 7%로 미래에 대해서 픽스가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협상이 만약에 타결되면 또 7%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양화표를 이렇게 보면 어떤 연도에 얼마만큼의 양화관세 의무를 그 나라가 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협정에 관련된 조항들을 이렇게 딱딱 컴바인해서 이해를 하면 이 농산물이 아닌 이제 other product, 공산품은 이제 섹션 2에 기록된다 그랬죠. 그래서 other product을 보더라도 이렇게 base rate of duty, bound rate of duty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쌀 찾기가 찾기 기능이 어디 있나요? 찾기. 라이스라는 품목을 한번 쳐보면 여기 라이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06 라이스 이렇게 돼 있고 라이스 밑에 이제 세 분류가 있어서 라이스 인 더 허스크 이건 벼죠. 벼. 허스크라는 게 벼죠. 벼 속에 들어가 있는 쌀. 아직 까기 전에 쌀 벼죠. 뭐 허스크드 라이스 이건 깐 그 글루테너스 이건 찹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여러 종류의 이렇게 브라운 라이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 쌀의 이 품목 1006에 속해 있는 요 품목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안 써 있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래서 뭐 베이스 레이트 오브 듀티도 없고 이렇게 바운드 레이트 오브 듀티도 없어요. 그래서 요 품목은 이렇게 빠져 있는데 빠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쌀은 어떻게 협상이 됐냐면은 농업협정 이제 4조 4조를 보면 market access concessions contained in schedule relate to binding and reductions of tariffs and to other market access commitment as specified therein 이렇게 돼 있죠. 이 항에 보면 members shall not maintain, resort to or revert to any measure of the kind which have been required to be converted into ordinary customs duti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rticle 5 and Annex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4조 1항은 그 마켓 액세스 커미트먼트를 협상을 해서 그 테립의 바인딩하고 리덕션에 관련된 그 내용을 스케줄에다 이렇게 컨테인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의 그 농산물에 관한 그 관세 양화표에 보면 그 마켓 액세스 커미트먼트가 이제 그 결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 항에 보면 근데 예외로 except 해놓고 Annex 5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거로부터 예외로 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관세화를 통해서 양호를 해야 되는 그 의무의 그 원칙적인 의무의 예외로 인정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nnex 5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Annex 5를 보면 Annex 5를 가서 보면
뭐 학부 수준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NX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NX5를 가서 보면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Special treatment with resp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조 2항과 관련된 그 특별 대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섹션 A 이렇게 돼 있고 1 4조 2항은 그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인 것이며 다음과 같은 그 조건에 합치되는 그 primary agricultural product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관세화를 통해서 양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primary agricultural product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 조건이 뭐냐? 뭐 A, B, C, D, E 이렇게 여러 개의 뭐 조건이 있죠. 뭐 기본적으로 뭐 수입이 그 1986년, 88년 그 베이스 피리어드를 기준으로 할 때 뭐 less than 3% 그러니까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내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양만큼만 수입이 된 제품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게 A죠. 그다음에 B 뭐 수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제품이고, C, D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그 나라가 굉장히 그 컨섬션이 많은 제품인데 쌀처럼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산업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는 제품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아주 불량한 섹터도 아닌 그런 제품, 그런 경우는 관세화의 예외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이 그 예외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외로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섹션 B를 보면 NX5의 섹션 B를 보면 7항이 있죠. 7항에 보면 developing country 얘기를 하면서 뭐 predominant staple in the traditional diet o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도국의 그 전통적인 그 식생활을 책임지는 뭐 그 predominant staple이니까 주식에 해당되는 뭐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4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개도국 지위를 원용하면서 1항보다는 7항에 의해서 쌀이라는 게 predominant staple이고 traditional diet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있는 A의 의무를 수락을 하면서 관세화의 예외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A라는 게 뭐냐면은 7항의 A를 보면 뭐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거를 그 보장해야 될 조건으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minimum access opportunities가 처음에는 그 수입 컨섬션 양의 뭐 1%, 1%라고 있죠. 1%로 시작해가지고 increased in equal annual installment to 2%, 2%로 증가시켜야 되고 뭐 나중에는 4%까지 10년 차에는 그죠? 4%까지 이렇게 증가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7항의 그 A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쌀을 그렇게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관세 양화를 안 해도 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수입 금지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 양화를 안 했다는 거는 뭐 관세 자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죠? 관세를 아무리 높게 해도 그 관세를 지불하고 뭐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보호 장치일 수 있는데, 관세를 아예 정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는 관세화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는 대신
그냥 무조건 막으면 안 되니까 그 수출국의 어떤 이해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미니멈 마켓 액세스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쌀의 소비량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려서 4%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도 4% 정도는 자기들이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마켓 액세스 권한이 이렇게 보장이 되고, 우리나라는 수입국 입장에서 관세화 해가지고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보다는 완전히 관세화를 안 함으로써 예외를 하는 대신 4% 정도는 뭐 들여보내도 크게 국내 산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두 진영 간의 그 이해관계 결합에 의해서 그 조건을 수락하고 관세화의 예외로 이제 쌀을 지정을 했던 건데, 그 이러한 관세화의 예외가 영구적인 예외가 아니고 파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ny negotiation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can be a continu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 shall be initiated and completed within the time frame of the 10th yea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년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 대우를 계속 연장할지 여부는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구항에 보면 그런 협상에 합의를 하려면은 such member shall confer 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 as determined in that negoti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연장에 관한 협상 당시에 추가적인 양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놓고 연장을 하는 거지. 네가 뭐 네 맘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연장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처음 10년은 보장이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연장하려면은 추가적인 그리고 수용 가능한 컨세션을 또 제공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거를 타결해야만 추가적인 연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복잡한 조항들을 제가 영어를 쭉쭉쭉 읽었는데 그 조항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알긴 알아야 돼요.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95년부터 처음 10년이니까 2004년까지 그죠? 10년간은 연장이 되죠. 그거는 연장이 아니고 특별 대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2005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연장하려면은 그 2004년 말 이전에 그죠? 협상을 해서 추가적인 양보를 제공하고 얼마나 더 연장할지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했어요. 합의를 했어요. 해서 또 한 번 10년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합의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양보를 제공한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WTO에 통보한 이 서류를 보면, 문서를 보면 어떻게 합의를 한 거냐면은 처음 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여기 위에 두 칸이죠. 미니멈 마켓 액세스를 5만 1천 톤부터 시작해가지고 20만 5천 톤까지 이렇게 증가시키기로 했으니까 한국 소비량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4%까지 이렇게 증가시키기로 합의를 한 거, 그거는 이 조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부터 4% 내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5% 가로 안에 있는 5%의 관세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쌀값이 엄청나게 높죠. 외국 쌀값이 엄청나게 낮죠. 근데 최종 20만 5천 톤의 그 외국 쌀이 5% 관세만 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 말에 20만 5천 톤의 외국 쌀이 5%만 내고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그 권리는 외국
공급업자들이 획득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수입하면 되고 나머지는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했는데 10년이 그렇게 버텼는데 이제 그 이상 연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연장을 하려고 하면서 이 문서를 합의를 했고,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은 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또 한 번 10년이죠. 연장을 하는데 그 MMA 물량을 22만 5천 톤부터 해가지고 40만 8천 톤까지 증가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끝났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특별대우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40만 8천 톤 이 MMA 물량이 이제 그대로 픽스가 돼가지고 미래로 이렇게 쫙 돼 있기 때문에 40만 8천 톤의 쌀을 5%만 관세만 부과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입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그렇게 해야 돼요.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과연 올바른 합의였냐 아니냐에 대한 뭐 찬반이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뭐 저 각종 그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정부가 잘못했느니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농민이 잘못했느니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2004년도에 그 초기 10년은 어차피 했으니까 그때 딱 끝내고 더 이상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관세화를 딱 했더라면은 20만 5천 톤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 추가적이고 acceptable한 컨세션을 제공했어야만 또 10년을 연장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결과로 이제 40만 8천 톤으로 돼버려서 앞으로 계속 매년 40만 8천 톤을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5%만 지불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10년 벌었는데 매년 그 수입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량은 이제 굉장히 싸게 수입해야 되는 거는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때 끝내야 됐다 하는 게 첫 번째 견해일 수 있고, 그래도 10년간 벌었으니까 괜찮다 막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20만 5천 톤이 국내 소비량의 4%죠. 그러면 40만 8천 톤은 얼마겠어요? 8%겠죠. 근데 갈수록 국내 소비량은 줄어들죠. 쌀. 여러분 쌀 많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8%가 아니고 지금은 10%,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몇 프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이 먹는 이제 쌀은 외국 쌀이 되면서 그것도 5%만 관세를 낸 쌀이 되니까 국내 농업이 과연 쌀 농사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 MMA 물량을 고정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뭐 또 여기 다양한 해석이 많아요. 이 조항들을 보고 2014년 이후에도 또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바보같이 그거를 연장 못하고 관세화를 했다. 뭐 그런 견해도 나오는데,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막 이렇게 영웅화되어 있는 무슨 뭐 민중 무슨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이 들면 여러분도 막 알 텐데 그런 분들이 주장한 견해들이에요. 근데 그 해석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거는 이 조항을 보면은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제가 제 쪽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견해를 제가 소개하는 건데, 파랑에 보면 분명히 그 10년을 넘어서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요구하는 경우는 10년 차 이전에 협상에서 추가적인 acceptable한 컨세션을 제공하고 그걸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opportunity of window는 딱 한 번인 거예요. 2004년 이전에 딱 한 번 해가지고 얼마나 기간을 연장할지 얼마나 추가로 양보할지 그거는 그때 협상하기 딱 나름인데, 이미 다 협상해서 이렇게 딱 됐는데 어떻게 2014년 말에 또 한 번 그걸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근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규정도 없지만 하지 말라는 말도 없지 않느냐. 그런 해석인데 결국은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해석인데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4조 2항이에요. 4조 2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Annex 5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except 이렇게 됐잖아요. 관세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원칙은 관세화를 해야 되는 거고 예외로 Annex 5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Annex 5의 예외에서 10년 차에 한 번 딱 하고 더 이상 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와야지.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갔으면 그 opportunity 윈도우가 사라졌으면 그때는 이제 원칙 조항이 적용되는 거죠. 일반 조항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조에 의해서 그 관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나라 없어요. 우리만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모든 나라가 다 했어요. 모든 제품에 대해 다 했어요. 양고기 그런 것도 관심 처음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 관세화했고 일본도 쌀에 대해서 예외를 원용했다가 관세화를 해버렸고 다 했어요. 다. 필리핀만 웨이버라는 걸 얻어가지고 그거를 더 연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웨이버가 안 된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포기를 한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그걸 계속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각종 뭐 그런 데 찾아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막 난무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논박을 거쳐서 이게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용됐던 거기 때문에 뭐 각종 유튜브 뭐 디베이트도 있고 뭐 막 난무합니다. 난무하는데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그 순서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관세화를 하면서 2014년 말에 한국이 이제 관세화를 통지를 하면서 WTO 통지를 하면서 통지를 한 그 문서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아까 한국의 그 스케줄에 보면 라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숫자가 없었잖아요.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생겨서 그 베이스 레이트 오브 듀티는 571이고 바운드 레이트 오브 듀티는 513이고 이렇게 쭉쭉쭉쭉 생겨서 571이 옛날에 그 평균 관세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13으로 우리가 양을 했기 때문에 513% 이상 한국이 그 수입 쌀에 대해서 부과하면 위반인 거고 그 미만으로 하면 괜찮은 거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513%라는 거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513 정도 하면 사실은 얼마나 쌀이 들어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입쌀이 정상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밥이나 이런 거 보면 한국 쌀이 아니고 뭐 찐밥 이런 거 보면 중국 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태국 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5% 관세만 맞고 들어오는 그 MMA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사실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였는데 바보같이 513%를 미리 10년 전에 했었더라면 MMA 물량을 20만 톤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나 뭐 이렇게 뭐 민중 무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게 통상법적으로 좀 왜곡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서 10년을 또 연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MMA 물량이 40만 톤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관세화를 했기 때문에 513이라는 게 이제 바운드 레이트로 이렇게 통보가 된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요 얘기를 좀 마저 하고 게트